시계 바늘을 24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입안에 생기는 이 타오르는 듯한 궤양을 목격하고 그리스어로 아프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불붙다 혹은 타오르다입니다. 입안이 불에 데인 것 같은 그 느낌을 고대인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이죠. 과거 사람들은 이 병을 위장이 썩어서 올라오는 도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막기 위해 환부를 뜨거운 인두로 직접 지지거나 독한 식초나 산성 물질로 녹여내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이 병을 더 이상 신비로운 도끼로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해서 생긴 벌도 아닙니다. 재발성 아프타스 구내염은 우리 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점막을 공격해서 생기는 면역학적 오작동의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최대 25%가 겪는 이 현상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우리 면역체계가 가진 일종의 버그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버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치료, 특히 알보칠로 대표되는 지지는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문의 근거에서 치과의사의 시선으로 하나씩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안이 헐었다고 표현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의 구내염은 상피의 연속성이 파괴된 결손, 즉 궤양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상피 세포층이 무너지며 구멍이 뚫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신경 말단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비명이 나오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을 넘어 우리 몸의 국소적인 면역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나타나는 병리학적 결과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오작동의 방화세를 당길까요? 가장 즉각적인 범위는 물리적 외상입니다. 음식을 먹다 혀를 씹거나 볼을 씹는 사소한 상처가 면역세포를 그 자리로 집결시키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일상 속의 화학적인 자극, 대표적으로 치약입니다. 치약의 거품을 만드는 SLS, 계면 활성 성분은 점막에 당 단백질 보호층을 녹여 세포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SLS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 사용만으로 구내염 발생 빈도와 통증 기간을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히는 원인으로는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사이토카인 균형을 무너뜨려 면역세포가 자기 점막을 공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단독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예민해진 면역체계를 터뜨리는 유발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치밀한 시선입니다. 마지막 트리거는 영양소,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 철분, 엽산의 부족입니다. 우리 입안 상피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원료가 고갈된 상태에서 생긴다는 것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에서는 비타민 부족이 구내염의 발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비타민 결핍과 구내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표본의 크기나 설계면에서 근거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이나 트리거에 의해서 일단 구내염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피가 뚫린 구멍을 우리 몸은 어떻게 고칠까요? 구멍이 생기는 순간 두 가지 정교한 복구 공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에피볼리, 즉 주변부의 이동입니다. 궤양 주변에 정상 상피세포들이 결합을 느슨하게 풀고 마치 슬라이딩 하듯 궤양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얇은 막을 형성하죠. 또 동시에 두 번째 공정인 상피 줄기세포의 분화가 시작됩니다. 자, 궤양이 생긴 기저층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폭발적으로 분열해서 주변에서 기어온 세포들 아래로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립니다. 즉 주변 세포들은 수평적 복구를, 줄기세포들은 수직적 재건을 담당하며 보통 7일에서 10일 안에 궤양을 완전히 메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재생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구내염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알보칠이죠. 이것에 대해 살펴볼까요? 알보칠, 성분명 폴리크레줄렌의 작용 메커니즘은 바로 화학적 소작입니다. 이는 pH 0.6의 초강산으로 환부를 직접 지져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바르는 순간 지옥을 맛보지만 통증은 즉각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아플 것을 10초 만에 아프고 그리고 낫게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히는 치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강산으로 두꺼운 흉터를 만들고 통증을 느끼는 신경 말단을 태워버린 결과입니다. 자, 2026년 현재까지 논문과 여러 임상 문헌을 치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자, 이 강산은 재생을 위해서 궤양 바닥으로 달려오던 상피 세포들까지 그 자리에서 응고시켜버립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려고 다져놓은 재생의 토양을 화학적 화상으로 초토화시키는 셈입니다. 소작술로 지지는 치료를 하고 나면 에스카라 불리는 두꺼운 괴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딱지죠. 이 딱지는 노출된 신경을 덮어 당장의 고통은 지워주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재생의 바리케이트가 됩니다.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이 죽은 조직은 새로운 상피 세포가 궤양 바닥을 덮으러 들어오는 에피볼리 현상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실제로 소작술을 받은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초기 통증은 빨리 잡혔을지 몰라도 최종적인 상피화 완료 시점은 오히려 지연되는 결과가 명시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증은 마비시켰지만 우리 몸이 이 바리케이트를 스스로 치우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통증만 없으면 조직학적으로 좀 늦게 나아도 별 상관없지 않나? 소작으로 만든 인위적인 딱지 에스카 아래에 정상적인 조직 재형성, 그러니까 티슈 리모델링이 일어나지 못한 채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갇혀있게 됩니다. 자, 이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물지 않은 가짜 치유 상태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재생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상피화가 늦어질수록 해당 부위는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이는 곧 동일 부위의 재발 빈도를 높아질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인위적인 방해를 받으며 재생된 조직은 건강한 점막에 비해 층이 얇고 조직의 결합력이 떨어집니다. 즉 겉보기엔 다 나은 것 같아도 해당 부위의 점막 방어선 자체가 약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급하게 찢어진 부위는 주변 상피와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기저층의 재생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완치 이후에 동일한 트리거, 가령 미세한 외상 혹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해당 지점이 가장 먼저 궤양화되는 원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최근 여러 연구가 소작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요, 당장의 고통을 지우는 것보다는 재생의 속도와 질을 높여서 건강한 점막을 되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치료의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방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논란이 많으면서도 중요한 치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거품 성분인 라울릴 황산나트륨 SLS 계면활성제죠. 최신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SLS 프리 치약, SLS가 없는 치약이 구내염의 개수와 통증을 줄여준다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입니다. 사실 이 개별 연구들은 표본이 적거나 설계 이질성이 커서 학술적인 근거 수준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1순위로 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점막 보호층인 뮤신을 용해시키는 병리학적 기전이 확실하고 부작용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치약의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미 생긴 궤양에서는 어떤 약을 써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와 히알루론산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씁니다. 이 둘은 앞서 살펴본 SLS 계면활성제와 달리 여러 가지 리뷰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된 최상위 권고 치료법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무기는 국소 스테로이드입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신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연고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염증 억제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폭주해서 자기 세포를 공격할 때 스테로이드는 유전자 단계에서 그 신호를 차단해 공격을 즉각 멈추게 합니다. 여러 리뷰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 단기간에 통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궤양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데 스테로이드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약제는 드뭅니다. 말 그대로 구내염의 면역 전쟁터에서 불길을 잡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알루론산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아주 정교한 재생 서포터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상피 세포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수분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머금어 노출된 신경을 즉각적으로 감싸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동시에 주변부 세포들이 궤양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에피볼리 현상을 가속화하는 세포용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아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약국 가서 뭘 사야 하나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의 대답은 둘 다 사십시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거에 관련돼서 수많은 논문을 치밀하게 찾아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둘을 함께 썼을 때 시너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을 직접적으로 같이 쓴 범용 연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 약의 단독 효과를 증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시너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의 공백을 메우는 임상가의 임상적 추론이 필요합니다. 자, 한쪽은 공격을 멈추고 한쪽은 복구를 지원한다면 스테로이드가 불을 끈 자리에 히알루론산이 곧바로 최신식 건물을 올리는 병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바르면 되겠구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물을 동시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그냥 안 발립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기름과 친한 그리고 물과는 먼 소수성 성질이 강해서 그 위에 수용성인 히알루론산 겔을 얹으면 그냥 미끄러져 나갑니다. 섞어 바르면 부착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차 전략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면역 반응을 잡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2번만 제대로 흡수시켜도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히알루론산은 물리적인 보호와 촉촉한 수분 환경의 유지가 목적이라 낮 동안 5-6번 수시로 발라주는 게 약동학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침 저녁은 스테로이드, 낮에는 히알루론산. 아침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시고, 낮에는 히알루론산 가지고 밥 먹기 전에 바르고 따끔거리면 바르고 수시로 바르시다가 집에 와서 스테로이드 바르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천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들과 주변에서 효과를 많이 보셨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안에 약 성분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거니까요. 이게 제가 여러 논문을 읽고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진짜 치료 비결입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스테로이드와 히알루론산의 시간차 전략, 그리고 논문의 행간을 읽어서 말씀드린 이 비판적 분석 내용은 사실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이 알보칠 한번 바르고 참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통증 너머에 있는 세포의 재생과 면역의 균형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런 여러분들의 치밀한 탐구심이 결국 스스로의 몸을 더 깊게 이해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짖어서 파괴하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몸의 재생력을 믿고 여러분처럼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저 또한 앞으로 더 치밀하게 과학적 근거와 정직한 임상적 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밀한 시선의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